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신과 대화. 오늘은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요즘 이제 뭐 코스피 5천 얘기는 종종 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 그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고요. 아주 가끔 6천, 7천 전망들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시원하게 코스피 만 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서 근데 그냥 소설처럼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또 나름의 근거가 있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요즘 만탈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다는데 지금 미국에서 활동 중이신 나탈리 허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탈리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 변호사님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나탈리.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지금 미국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예. 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제가 2013년에 갔으니까 지금 한 2013년. 12년, 13년쯤 됐네요. 예. 네네네. 근데 변호사님인데 코스피는 왜 전망하시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 일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원래 투자 업계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제 경력을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2005년부터 JP모건 체이스 한국하고 홍콩에서 채권 파생 상품 트레이딩 업무를 했어요. 예, 네. 그러다가 금융위기 때죠. 이제 서브프라임 때 2009년, 10년 요때쯤에는 국회에 이제 정모위원회 계신 국회의원님 밑에서 비서관 생활을 하면서 금융 정책이나 자본시장 일도 좀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투자 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2013년에 간 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MBA를 하러 그래서 경영학 공부를 하고 졸업한 후에도 또 핌코라고 이제 글로벌 채권 운용사인데 여기서 또 운용 일을 하다가 사실 변호사 일을 한 거는 조금 더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실리콘밸리에서 AI 쪽으로 운영하는 운용사를 하나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투자 관련 책도 이번에 4번째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융 투자 이쪽으로 훨씬 더 이제 오래 계셨고, 네. 비교적 최근에 이제 변호사 자격을 이제 획득을 하셔서 변호사 업무를 이제 같이 하시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변호사님인데 코스피 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으셨던 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래 이제 금융 투자 이쪽으로 훨씬 더 오래 현업에 계셨었고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AI 기반 투자예요? 아니면 AI 종목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AI를 이용해서 종목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일부 많은 이제 투자사들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AI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AI 기반의 어떤 투자들,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겁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AI만의 강점을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학습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확실히 당연히 인간보다 빠르겠죠. 많은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이제 그걸 분석해내는 게. 근데 그게 확실히 투자에도 성적이 좋기는 해요. 사실 성적이 좋은데요. 좋다는 게 이제 인덱스보다 성적이 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능은 좋지만 사실 작년에 저희 AI 운용 상품의 성적표가 아주 좋지는 않은 게 워낙에 인덱스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수익률을 따라잡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코스피 200이 막 95% 오르니까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쉽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액티브 전략 자체가 좀 워킹하기 힘들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약간 서서히 오르거나 아니면 그냥
박스권에 있거나 이럴 때가 오히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기는 쉽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합장이나 하락장에서 어떻게 네. 워킹하느냐가 액티브 전략 수익률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테스트해볼 기회조차 없어서 이 상승하는 시장이 약간 원망스러운 그런 상태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코스피 지수만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저런 얘기하네. 이런 얘기 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허황된 소리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첫 네. 반응이 이제 막 이러신 거죠. 네.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는데 뭐 근거 없이 얘기는 안 하셨을 거고. 그럼요. 그냥 뭐 꿈의 숫자라 그냥 찍으신 건 아닐 텐데. 네. 왜 만이란 숫자를 말씀하셨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 전망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살면은 코스피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시장을 보거든요. 예.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이제 보다가 이제 2024년에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4만. 네. 근데 이 4만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일본이 버블이 깨지기 전인 89년도에 마지막으로 트라이했다가 안 된 숫자예요. 이게 2024년에 35년 만에 처음으로 돌파를 한 거죠. 여기에 배경에는 뭐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그 다음에 챗GPT 등장 이후로 이제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거기에 같이 있던 어떤 기업 실적이나 전망이 네네. 좋아진 점, 이제 이런 등등이 합쳐져서 글로벌 머니가 니케이를 사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일본 정부가 거의 10몇 년 동안 추진해온 주식의 밸류업 정책이 약간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일본 가계 자금도 저축에서 주식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나 유동성, 기업 실적이 맞아떨어지면서 니케이가 이제 4만을 돌파를 하고 네. 그때도 글로벌 머니는 일본 말고 대만 등등 여러 주식 시장을 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왜 빠졌냐면 그때 그 계엄, 정치 불확실성,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국만 그 돈의 흐름에서 약간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해소만 되면 코스피는 상승을 할 텐데 머니가 이제 다음에 갈 곳이 한국 시장이라는 생각에 3, 4년 혹은 4, 5년 중장기 전망으로 만도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하면 지금 2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2,600에서 2배 올라와서 지금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늘 그 지수 한 2,500 정도에서 벌써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그래서 혹은 뭐 2,500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익숙하던 숫자에서 4배 거의 올라가는 건데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이 뭔가 에너지나 힘이나 아니면 뭐 유동성 이런 것들이 진짜 있는 거는 맞나? 5천도 되게 많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수치로 보면요. 지금이 4,800이면 연율로 20%씩 3년만 오르면 7,000이고 복리로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20%. 네네네. 3년 하면 7,000이고 5년 하면 만을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전망하는 만이 오래 간다는 게 아니고 4, 5년 후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20%씩 4, 5년 동안 상승할 것이냐 평균적으로 이 질문인 거죠. 만을 갈 거라는 게. 그러니까 매년 올라야 되잖아요. 뭐 어느 해에는 30% 오르고 어느 해에는 10% 오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컨셉으로 보시면 과연 코스피 시장이 1년에 20%씩 꾸준히 상승 못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이죠. 만을 간다는 게. 와, 할 수 있나?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해외에 그런 걸 보면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평균 상승률이 18%인가 그렇습니다. 물론 나스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주식이 20%씩 1년에 오르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그 그래요? 역사를 보면. 일본 니케이조차도 2013년 이후에 여러 차례 연 20%씩 올랐고요. 대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뭐 4, 5년 후는 모르지만 이미 2026년에 우리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대장주들이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30% 오를 거라는 전망이 이미 나왔어요. 근데 코스피는 저평가돼 있죠. 네. 근데 기업 실적이 20-30% 오르고 여기서 저평가가 조금만 해소되면 주가 지수 20%는 올라갈 수 있는 수치다. 그리고 요렇게 한 3-4년만 더 가면 네. 그럼 많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어쨌든 여전히 저는 이제 의심하는 사람으로서 네, 많이 조금, 물어봐 주십시오. 예,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주가지수 20%라는 게 뭐 지금 왔으니까 사실 20% 갈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 20%를 매년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돈도 좀 많이 계속 들어와야 될 거고 뭐 그건 오케이 들어올 수 있다고 치고 대신 이제 어떤 친구들이 계속 갈 수 있냐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M7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전에는 벌써 시간 지나니까 다 까먹네요. 그 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쭉 해갖고 이름 붙인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쭉 가고 이제 지금은 그 7 종목들이 계속해서 바통 서로 주고 받으면서 막 계속 끌어온 거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친구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굉장히 훌륭한 지금 환경이라고 보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두 회사로만 우리 시장을 그렇게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이 과연 마치 미국의 뭐 M7처럼 여럿이 힘 모아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산업 종목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그 이제 제가 뭐 제 얘기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외국의 주요 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해놓은 분석을 좀 인용을 하면 네. JP모건에서 얘기하기를 2026년 한국 증시는 최대 30% 상승할 거고 5천에 도달할 예정이다. 혹은 전망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강세 요인이 생기면 6천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 올해 26년에 네. 올해 6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조하는 주식이 당연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네. 이제 방산, 에너지 인프라 이쪽을 꼽았는데 약간 AI 띠하고 관련이 있죠. 예. 이거는 제가 CES 그 라스베가스 갔다 온 얘기랑 관련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가지고 많은 갈 수가 없죠. 예. 여러 가지 다른 산업군에 있는 기업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같이 좋아져야 되고 네. 그 지금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어떤 AI 시대 한국의 경쟁력이죠. 그걸 이제 높게 보는 거고요, 외인들이. 네네네. 예. 그 에너지 인프라랑 방산 AI 뭐 이런 친구들 뭐 역시 뭐 저도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제 시총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M7 같은 경우는 정말 시총 상위 막 2조 달러, 3조 달러 하던 친구들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이제 반도체 이제 두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마 시총 뭐 한 1,000몇백조 아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친구들도 그만큼 좀 꽤 시총이 아주 바디가 큰 친구들이 뭐 5% 10% 이렇게 20% 쭉쭉 올라주면 이제 전체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의 이 큰 친구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이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갈 수 있나는 의심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여튼 뭐 그런 세계 유수의 투자 전문 회사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산, 에너지 인프라 요쪽이 이제 많이 이쪽이 이제 가지면서. 올라갈 거고 또 이제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네.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아니면 네. 주주환원 늘려라, 자사주 소각해라 이런 식의 정책들이 네. 효과를 봐서 전체적인 저평가가 해소될 거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기업들, 우리 회사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들 외국에서 많이 바라봅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 수치도 그렇고요. 예. 뭐 그 PBR이라고 하죠. 예. 그 주가 대비 자산 비율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은 여전히 1점 몇 수준이에요. 1.45 지금 네네네네네. 그럴 건데 네. 대만 3, 일본 2.6, 미국은 5가 넘고요. 그 대만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비교를 해요. 외국에서는 네. 비슷한 경제거든요. 수출 네. 주도형 경제고 반도체가 주도하고 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대만엔 TSMC가 있죠. 각각이 각 나라 주식시장 시총의 30-40%를 차지하는. 근데 삼성전자랑 TSMC 밸류에이션만 봐도 TSMC는 PBR 4.9, 삼성전자 1.4.
PER은 삼성전자 16, TSMC 26 이렇게 같은 나라의 같은 반도체 대장주의 밸류에이션도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가 정부 정책과 이런 걸로 해소가 되면 충분히 전체적인 상승 여력이 네네네.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나라만큼만 올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수치를 이 PBR과 PER 대만 거를 코스피 시장에 적용만 해도 지금 6천이나 뭐 많게는 8천까지 돼야 된다고 주장할 네네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겠네요. 만약에 예. 그 PBR 그대로 갖고 그대로 오면. 갖고 오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예. 그럼 약간 하나 궁금한 건 그동안 그렇게 낮을 때 왜 이렇게 투자 안 한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게 더 지금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2천 몇백 대 뭐 이럴 때는. 훨씬 매력적이었죠.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한국의 정치 불안과 그리고 그 현 정부가 오기 전에는 지금처럼 그 밸류업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머니들은 볼 때 한국만 보고 아 이때가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시점을 두고 여러 나라 주식시장 중에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데 2024년 초반까지는 한국이 그 픽이 아니었던 거죠.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돈은 그래요? 많은데. 그래서 일본, 대만으로 마구마구 밀어넣어서 일본은 2025년에는 니케이가 5만을 넘었습니다. 4만 넘고 5만 넘고 쭉쭉쭉 올라갔는데 네. 제가 어디 레포트더라 골드만삭스에서 며칠 전에 나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지금 코스피 시장의 상태는 2020년 초반에 일본 주식과 같다. 그런 얘기들 해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일본이 간 길을 한국 증시가 갈 거라는 얘기를 외국에서 하고 있고 그걸 보고 돈을 투자하겠죠. 그러면 그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투자를 하는 외국인 글로벌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는 우리 변호사님도 좀 피부로 좀 느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많은 분들의... 엄청 많이 느낍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거는 약간 뭐 국뽕일 수도 있고 네네네. 하지만 미국에 간 지 13년 됐는데 요즘처럼 주변에서 한국 투자, 뭐 한류, 뭐 K-팝 디몬 헌터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뭐 네네.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 살 방법 없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요? 예, 정말로요. 근데 재밌는 건 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종목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은 네. 엔비디아나 테슬라 주식 막 사실 수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없어서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코스피 시장에 있는 걸 살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지수 투자밖에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맨날 와서 산다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죠. 예. 근데 거기에 그 길이 혹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은 혹시 열릴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거는 각 미국의 증권사들이 이런 수요가 있으니 한번 하자고 하면은 할 수 있죠. 시스템을 만들고 거래를 만들면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아직까지는 않았구나. 수요가 없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하는 지수 투자 상품이 있는데 그 네. 잔액도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들이 하는. 한국 시장 투자하는 네, 코스피 추종하는 ETF가 있거든요. 달러로 된 거.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의 뭐 말씀해 주셨던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뭐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좀 몰리면 외국인 직접 투자나 이런 것들에서도 조금 길이 열리는 순간도 올 수도 있겠군요. 그럼 훨씬 더 많이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되게 좋은 그 관점이신데 네. 저도 진짜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물꼬가 터진다면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은 일단 무조건 살려고 할 것 같고요. 저를 비롯해서 네네네. 훨씬 더 이 상승의 힘을 받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CES 다녀오셨다면서요? 맞아요. 예. 거기 이번 로봇이 아주 잔치였다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예. 그 뭐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 아주 그냥 대박이었다고 하던데 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현대차 부스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제가 네. 보기에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네. 이름이 뭐였더라? 아틀라스? 네, 아틀라스. 네.
이게 자동차 회사인데 예. 부스 안에 차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아, 자동차 회사인데 차가 없다. 예. 아, 그렇죠. 이번에 하여튼 그 친구가 거의 CES의 주인공 가까운 거의 주인공? 거의 주인공, 거의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부스로 네. 뭐 엔비디아, 그다음 뭐 현대차 이렇게. 엔비디아, 현대차. 그다음에 저 테슬라 그 친구는 안 왔나요, 혹시? 그 테슬라에 왜 또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 근데 확실히 그 오신 분들이 그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많이들 보고 놀라고 좋아하시고. 네, 네. 삼성전자는 뭐 없었죠? 특별히 눈에 띄는 그쪽도 게.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얘기들이 저는 맞아. 들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뭘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엔 뭐 무슨 볼리 뭐 이런 거 이제 해갖고 그냥 조금 관심은 끄덕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이번에 이제 테마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잖아요. 거의 로봇 하여튼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 정도가 이제 이번 CES의 제일 주인공이었고 메인 테마였잖아요. 그럴 때 그 많은 로봇들 다 하나씩 사 와서 뒤통수를 다 열어라. 그럼 뭐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영화에. 아니, 딱 열면 예. 삼성전자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 모든 로봇들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결국 삼성전자가 두뇌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게 엔비디아가 한 전략인데 정확하게 그걸. 그게 엔비디아가 있습니까? 엔비디아가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가 네. 칩을 만드는 회사니까 네. 칩을 보여주면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큰 전시장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거기서 안 하고 다른 고급 폰텐블루라는 다른 개별 호텔에서 전시를 쫙 했는데 그 내용이 정프로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래요? 그 칩을 사용한 로봇들을 쫙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요? 삼성전자도 그래.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그래서 엔비디아 부스는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런 칩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일단 가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 베라 루빈이라고 새로운 네. 고성능 칩을 그 공개를 하면서 예. 이런 사양으로 만드는 로봇들은 이렇게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뭐 수술은 이렇게 하고 뭐 청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줘서 아주 이해가 되고 그래. 그 엔비디아의 그 스피치는 이거였어요. 예전에 우리는 구글의 시대의 검색 엔진을 예를 들면 구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고 거기서 안드로이드라는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소프트웨어 투 하드웨어의 그런 트랜지션이었다면 우리 엔비디아는 우리 칩 하드웨어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얹기만 하면 여러 산업에 적용되는 로봇이 되는 하드웨어 투 소프트웨어가 될 거고 우리가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AI 플랫폼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런 걸로 전달을 한 거죠. 잘했네. 근데 그게 정프로님이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칩 투 휴먼웨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그렇죠. 하드웨어를 넘어선 휴먼웨어로 간다. 뭐 이런 이제 뭐 비전도 그런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그랬으면은 잘 좋았을 텐데. 삼성전자가 저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여튼 뭐 이건 뭐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어마어마한 이 AI 시대의 중요성은 조금도 훼손되진 않았죠.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은 테크 기업들이 또 이 두 회사 없으면 사실상 뭘 못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예전에는 뭐 여러 산업 섹터 중에 하나 정도였으면 지금은 사실 이 CES의 키 팀이 피지컬 AI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 산업 전반으로 피지컬 AI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반도체는 그 인프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중요도가 더 올라갔고 그런 면에서 코스피 상승을 특히 작년 하반기에 이제 두 주식이 주도한 건 네. 부정적으로 보면 쏠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AI의 도입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저.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하여튼 올해 여전히 조금 의심이 가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AI 버블 한번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잖아요. 그게 제일 제가 실리콘밸리 안과 밖이 완전히 온도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요? 적어도 저희 동네에서는 AI가 버블이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보기에 지금 AI는 어떤 대전환의 초기 단계인 거예요. 인프라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그 기술에 대한 검증이나 그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요.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지금 챗GPT 등장한 지 뭐 1, 2년 지나면서 기술 검증은 끝나고 이제 CES에서 보여준 건 그 기술이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로봇이 뭐 공사를 하고 용접을 하고 이제 이런 걸로 보여준 거고 앞으로 이런 변화가 정말 우리가 쓰는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거고 그게 많은 경제적 효과,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 증대라든지 비용 절감 이런 거를 갖고 오는 이 산업혁명 같은 변화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절대로 이게 끝이라거나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밖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는 기술 그 스타트업들이 워낙 많고 그걸 매일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외부에서 볼 때는 데이터 센터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더라.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5천억 달러짜리라더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만 보면 과연 이 투자가 되겠냐, 제대로 저거? 되겠는지 이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또 제가 아마 저만 얘기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2025년에 또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어요. 예. 그래서 AI 도입이 미국 경제에 앞으로 20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추가할 거고 8조 달러 이상이 기업의 자본 이익으로 귀속이 될 거다.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감, 자동화 확산 등이 앞으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벌어질 거다.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20조 달러 한 3경 가까이 되는. 3경, 그러니까 경단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몇 천억 달러는 그냥 해도 되는 투자다. 해야 하는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요. 뭐 이번 CES 얘기를 물어보셨으니까 조금 더 하면 이제 지금의 이 인프라 투자는 왜 나오는 얘기냐 하면 지금 AI에서의 질문은 더 이상 누가 더 빠른 속도로 뭐 문제를 푸느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산업형이기 때문에요. 상시 구동 가능한 안정성 있는 로봇이 혹은 AI 서비스가 이제 중요해지고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봇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만 해도 1,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로봇은 되게 화려한 기술을 보이는 로봇이었어요. 뭐 백덤블링을 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그게 이제 우와 이랬는데 그걸 산업에 쓰기 위해서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CES에서 관람객들이 로봇을 보고 좀 지루하다고 한 게 계속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죠.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중국 로봇은 유니티인가 거기는 이렇게 한번 뒤돌려차기 해서 수박 한 통 깼잖아요. 그게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퍼포먼스는 화려하긴 퍼포먼스는 했는데. 화려하긴 하지만 돈이 안 되잖아요. 그 돌려차기에서 무슨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되는 거는 뭐 공사장에서 오시쿠시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미국. 거기가 혁신상을 많이 탔는데 보면은 중장비 기계인 거예요. AI가 알아서 무거운 거를 빌딩 위에 딱 올려놓고 날라주고 사람이 못하는 위험한 현장에서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AI 기술 훌륭한 건 알겠고 산업에 적용해서 어떻게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보자. 이런 개념에서 거기서는 와구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버블 아니냐 그러면 약간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어떤 제가 아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가 비유를 했는데 누가 버블 아니냐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맥주 창고를 짓고 있는데 벌써 버블까지 버블이라고 고민할 그게 없다 지금. 맥주 창고를 지금 짓는 중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맥주 나올 때까지도 한참 남았다. 한참 남았다 진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의심 많은 사람으로서 일단 그 골드만 아저씨들의 난 그 문들 보고서는 동시에도 다른 내용을 워낙 많이 쓰니까 무슨 약간 좀 성경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찾으면 이 얘기 있고 저 얘기 찾으면 저 얘기 있어서 하여튼 뭐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그 우리 경험이 또 뭐가 있냐면요. 전기차 한번 올 때
그 다음에 메타버스 올 때 제가 이제 직접 다 투자를 했었던 거고 전기차 올 때 야 앞으로 내연기관 차가 언제 없어지냐 빨리 없어지냐 조금 늦어지냐 그 차이가 있지 전기차 시대는 당연히 오지 이 사람들아 배터리 그러면 지금도 부족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부족하겠니 이걸로 이제 제가 배터리 2차 전지 들어갔다가 이제 폭망 한번 했고요. 메타버스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뭘 사고 야 쇼핑도 다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콘서트장 가겠니 어디 여행 가겠니 그냥 집에 앉아서 메타버스 이거 하나 딱 끼고 그냥 스페인 거리 걷다가 갑자기 어디 저 쇼핑몰 가서 물건 사고 끝났어. 이제 세상은 이제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또 망했지 나는. 그래서 AI도 약간 지금 이제 분위기는 너무 좋고 그때도 저는 의심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혹시 그런 걸로 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막 엄청난 투자 계획 많이 세우고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봤는데 이거 진짜 돈 되나? 안 그래도 뭐 이미 산업 저 현장에 뭐 자동차 공장 같은 데 가면 로봇이 이미 뭐 로봇팔들이 막 이렇게 조립하고 뭐 영접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써야 돼? 이제 요렇게 혹시 가는 거 아닐까? 의심을 조금 합니다. 어떤 변화의 초입에서 약간 옥석 가리키가 있죠. 지금 되는 기업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도 당연히 당연히 망하는 AI 있겠죠?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지금 경제적 효과를 누가 먼저 실현시키느냐 이런 걸로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고 네네.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지금 좀 불안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 이제 그 말씀하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호재는 반영이 될 대로 되고 악재에 민감한 그 단계가 오지 않았나.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돈들이 미장을 떠나서 좀 더 저평가된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 네. 코스피 지수는 그거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당분간은 코스피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들 가운데 가장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겠군요. 2025년에 가장 많이 상승한 주식시장이 코스피죠. 근데 2026년에도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도 AI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 뭐 방산이라든지 또 워낙 세계 정세도 좀 불안하니까 뭐 방산이라든지 뭐 우주 어디로 가더라도 하여튼 대체로 우리나라가 그런 거 보면 참 그 산업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조선도 있고 정말 잘 짜여져 있고 전 세계에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컨텐츠랑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는 K-팝도 할 수 있고 반도체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컨텐츠랑 하드웨어를 같이 하는 나라는 전 세계 2개가 있습니다. 미국, 한국. 그래요? 그렇죠. 뭐 미국보다는 하드웨어 우리가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뭐 K 컨텐츠의 힘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도 너무 실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AI 시대 경쟁력에 또 지수가 여러 개가 나와 있거든요. 국가별로.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인용을 하면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가 2025년 글로벌 AI 인덱스를 발표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3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래요? 여러 가지 뭐랄까 평가 분야가 있는데 1, 2위랑은 좀 격차 많은 3위. 뭐 그렇죠. 그래도 3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분야, AI 인프라, 운영 환경, 연구 수준, 개발, 정부 전략, AI 집중도 그리고 한국이 아마 챗 GPT 유료 사용자 수도 미국이 예서 2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도입률, 사람들의 활발한 사용, 관심,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한국을 엄청나게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고 있어요. 유료 사용자가 그렇게 많다면서 우리나라가.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빨리 많이 쓰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 노래 같은 것도 돈 안 주고 받으려고 막 이렇게 무슨 소리바다니 뭐 이런 거 하여튼 엄청 많았는데 그렇죠. 어떻게든 안 내보려고 버티다가 요즘 이제 이런 구독 뭐 넷플릭스도 그냥 유료 가입 많이 하시고 IP 선진국이 된 거죠. IP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돈 내고 쓸 수 있는 국가적인 그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CES에서 들었어요. 피지컬 AI라는 건 그러니까 생성형 AI는요. 네. 이미 미국 빅테크가 독점을 해버렸다. 챗 GPT랑 몇 군데 빅테크가 다 해버렸고 네. 피지컬 AI는 산업별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한 회사가 독점하기 어려워요. 그래요? 예.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있잖아요. 바이오도 있고 뭐 네. 금융도 있고 이거를 한 회사가 전부 다 독차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왜냐하면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이나 이제 앞으로 AI의 발전에 중요한 건 더 이상 모델 메커니즘이나 속도가 아니라 현장 경험하고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가 많은 그 회사나 국가가 더 좋은 산업형 AI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AI를 구동시키기 위해 학습시켜야 될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게. 네네네. 그리고 많은 그 현장 경험이 있어야 맞는 상황에 그 모델을 적용시켜서 구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그 AI 쪽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히는 게 헬스 바이오 이쪽이에요. 의료. 헬스 바이오. 네. 의료 쪽이 굉장히 뭐 수술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을 하는 AI라든지 이렇게 네네네네.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헬스 바이오가 꼽히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게 우리나라는 메디컬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CT 건강검진을 너무 자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5대 병원에 이 검사한 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구 1000명당 CT 검사 건수가 OECD 국가 중 2위. OECD 평균의 1.6배. 미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야, 우리보다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있긴 있어요. 뭐 스위스 이렇게 좀 작은 그래? 나라들 중에 아주 이렇게 그런 데는 있지만 이 데이터의 양과 이 질이 어마어마해서 그렇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AI가 구동할 만한 일종의 네네네. 운영 환경이죠.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 기반 위에서 수많은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을 좀 국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은 그 한국의 강점들이 AI 시대에 빛을 발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에서는 우리가 조금 뒤쳐졌을 수는 있으나 네. 앞으로 이제 오게 될 진짜 피지컬 AI 시대에는 실제 산업 현장에 또 우리 현장에 다 도입될 AI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안 뒤처지고 오히려 주도할 수 앞설 있다.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고 그럼요. 예. 실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당연히 돈 어쩌면 진짜 돈 되는 건 이쪽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챗GPT도 물론 돈 되겠지만 아마 투입된 자본 대비 돈 되는 거는 의료 AI나 아마 뭐 맞습니다. 건설 뭐 예. 현장 산업 현장 네, 이게 훨씬 네. 더 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네. 아까 뭐 에너지나 이쪽 섹터 얘기가 나온 게 네. 미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어마어마하게 빅테크들이 투자를 해요. 전기가 없지. 전기가 없잖아요. 발전을 네. 해야 되는데 못하지 거기. 그 소형 원자로나 터빈 누가 만드냐? 우리나라 회사들. 두산 에너빌러. 그렇죠. 예. 네, 거기 부스도 제가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부산에. 거기 분들이 그러시다고요.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 사업에 도움 줄 날이 올 줄 몰랐다. 왜냐하면 한국 보고 자꾸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에 투자해라 자꾸. 네. 두산 해라. 한화 해라. 네, 그렇죠. 이름을 막 찍으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한국 기술력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죠. 없죠. 없으니까 게다가 지금 미중 관계도 악화되고 네. 어쨌든 발전소나 데이터 센터는 미국에서도 국가 핵심 자산이에요. 아무 나라 자본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 건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한국밖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이제 없지. 한국 회사들은 미국에서도 그런 기회를 잡게 될 거고 네. 이런 걸 봤을 때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있는 이렇게 경쟁력 있는 나라의 그렇죠. 주식시장이 주가 지수가 그래서 많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가야 되겠네. 가야 되죠. 예. 예, 가겠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그 미국에서는 사실 원전
지을 만한 데가 뭐 원천 기술이 있지만 지을 만한 회사는 우리 현대 아니면 두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예, 그리고 뭐 그 가스터빈 가스 발전하려고 해도 여기 가스터빈 또 우리나라가 만들어 줘야지 뭐. 그렇죠. 기술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네. 언제였죠? 그 현대 공장의 직원들이 미국에서 비자 문제로 이렇게 추방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짜증났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미국 뉴스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바보 같은 미국 행동이고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가능성이 엄청나게 열려 있다. AI 시대에. 네네네. 약간 좀 지금 이제 차올랐고요. 네. 뽕이 좀 차올랐고. 좀 폭파시킬까요? 이렇게. 뭐 폭파시키기 더 있어요? 그럼요. 뭐 더 있습니까 혹시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장으로 갔던 한국 투자자분들도 돌아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장에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 가신 분들이 거의 확신이 생기신 거예요. 신앙같이. 야, 미장은 갔더니 그래 어쩔 때 떨어지기도 하더라. 그러나 결국은 다시 오르더라. 마치 그 강남 부동산이 야 떨어진 날이 없진 않지만 결국은 그 전 가격 회복하고 그 이상 다 올라주더라는 신앙 같은 게 우리 지난 한 2, 30년 동안 강남 부동산 있는 분들이 생기신 거잖아요. 절대 그 믿음 잘 안 깨지잖아요. 근데 미장 가신 분들이 약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야, 한국장에서 이제 일단 한국장에서 많이 당한 것도 좀 있었죠. 거기다가 미장 갔더니 지난 한 2, 3년 해보니까 뭐 가끔 뭐 좀 거꾸러지는 일이 있어도 결국 테슬라 쭉쭉쭉 더 가고 결국 뭐 그러니까 산 거보다 떨어지진 않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됐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일단 미장에 대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잠깐 빠져도 다시 오르는 시장. 근데 이제 코스피가 그런 시장이 될 시기가 왔다. 진짜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그걸 만드는 건 그렇게 국장을 불신하는 그 투자자분들이 돌아오셔야 돼요. 왜 조금만 들어주시면 왜 코스피가 그렇게 천수답 시장으로 흔들리냐? 자국민들이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국민들의 자금이 밑을 받쳐주면 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튼튼한 이유 중에 하나는 401k나 퇴직연금에 있는 그 미국 국민들의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40%가 그 수요를 받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외부 충격이 있어도 버티고 올라가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코스피를 더 많이 살수록 코스피는 하방이 막히고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국가 대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물론 애국심으로만 그걸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이유들이 국장 투자의 어떤 이유를 준다고 동의를 하신다면 모든 뭐 미장 포지션 정리하고 당장 와야 된다가 아니라 조금은 더 국장에 관심을 가지고 올수록 코스피 시장은 나스닥에 가까운 시장이 될 거고 우리가 그 모습을 일본 니케이에서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2024년에 4만을 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사람들은 원래 주식을 잘 안 하고 다 예금을 합니다. 보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개인 종합관리 계좌인가 뭐 ISA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대폭 바꿔서 주식 투자를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일본 가계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예금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면서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시장은 자국민들이 바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금들이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진 않거든요. 퇴직연금이나 이런 건 계속 적립식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더 그 자금이 들어오고 더 시장은 강해지고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건데 코스피가 1만에 간다는 얘기는 5자리잖아요. 4만, 5만, 니케이 4만, 5만, 나스닥 뭐 2만 4천 5자릿수 시장은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코리아 국장으로의 귀환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물론 당연히 이제 개개인들의 선택은 개개인들의 가장 큰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걸 뭐 당연히 뭐라 할 수도 그럼요. 없고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특히 이제 국장에 모이면 모일수록 국장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그럴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마치 미장이 뭐 한 10년 동안 쭉 계속 갔듯이 뭐 일본 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시장도 훨씬 더 강한 시장으로 그래서 네. 5자리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예, 선진국형 주식시장으로 선진국형 대한민국의 될 수 국격에 있다. 맞는 그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투자자들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뭐 우리 정부라든지 또 뭐 여러 기관들이라든지 할 일도 당연히 좀 있겠죠. 예, 엄청 많죠. 네. 지금 뭐 밸류업 해야 되는데 뭐 얼마 전인 것 같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겨우 된 것 같고 네. 또 예전에 또 해프닝이 있었어요. 뭐 대주주 10억 양도세 과세 네네네.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아. 정책적으로 이걸 꾸준히 밀어붙이지 못하거나 음. 아니면 반시장적인 그런 규제를 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저평가 해소를 할 수 있는지를 네. 냉정하게 보거든요. 아. 주식 투자자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인들도 보다가 한국 아닌 것 같네 믿었는데 그럼 또 순식간에 돈 빼서 대만이나 일본 가거나 미국 돌아가거나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건 뭐 약간 핀트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만 좀 안 좋은 회사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좀 덜한데 코스닥 보면 진짜 막 동전주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이 정상적인 뭐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비처럼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을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에서 퇴출을 시킬래도 또 막상 거기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손해는 많이 났지만 아예 상폐가 되면 이제 너무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또 KRX 앞에서 또 시비를 또 합니다. 그럼 또 이걸 못 해요. 퇴출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확실한 기준 세워놓고 아닌 회사들은 빨리빨리 좀 걷어내고 네. 새로 좋은 회사들 많이 들어오고 또 안 좋은 회사들 좀 밀려나고 이래야 이제 건전하게 좀 많이 활성화도 되고 유지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게 네. 어떤 그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들이 증시에 대비를 하고 커지고 또 엑시트를 하고 이런 그런 좋은 생태계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네네네. 정확히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인용했던 AI 시대 경쟁력에 한국이 떨어지는 부분을 2개를 지적을 했는데 하나가 AI 인재풀이 적고 네. 두 번째가 그런 주식시장에 건강한 스타트업의 엑시 생태계가 없다. 이 2개가 이제 맞아.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죠. 그게 네, 해결이 네. 되면 많이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나스닥처럼 IPO가 막 되고 맞아요. 그죠? 그 주식 막 올라가고 그리고 그게 계속 된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장과 같은 신뢰를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다면 네. 만에 가는 날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만이 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열렸다고 치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뭐 자산 배분이든 아니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서 그 만 가는 시장과 함께 이익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좀 재미없는 대답인데 네. 저는 지수 투자 ETF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미없는데. 네, 정말 재미없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작년에 코스피 200이 95%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향후에도 20%씩 꾸준히 오른다고 생각하면 네. 저는 그게 절대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지수 투자라는 건 분산 투자인데 이제 지루하지만 이제 투자 이론에서 원래 분산 투자가 유일한 공짜 점심이다 이런 말을 해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만으로도 리스크 대비 수익은 올라간다. 그게 정답 같은 얘기죠. 근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재미없어 하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산업, 내가 일하는 분야의 AI 스탁 정도 하나는 꾸준히 담아서 갖고 가는 건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AI 스탁?
네. 어떤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미국 미장을 예를 들면 나는 뭐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면 이제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되 아주 신생의 뭐 AI 로보틱스나 이런 걸 하나 찍어서 조금씩 담으면서 네네네. 그 주식을 팔로우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 트렌드를 좀 캐치를 하는 거죠. 네. 내가 100만큼 투자를 하면 뭐 70 정도는 그냥 뭐 ETF 넣고 그렇죠. 지수 투자하고 그다음에 30을 뭐 조금씩 나눠 갖고 새로 이번에 IPO한 회사 아니면 뭐 양자 컴퓨터 회사나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나눠서 하면서 그럼 이제 공부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미국 투자 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식의 공부하는 걸 좋아하세요. 새로운 트렌드를 보고 또 미국 증시에 스토리텔링이 많잖아요. 뭐 젠슨왕이 무슨 말을 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의사하지 말라 그랬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주식의 재미를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 뭐 정도의 어떤 종목 투자 한두 개 하시는 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고 저는 투자가 저희가 다 투자에 관심이 많지만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쵸? 어느 정도의 관심과 시간은 써야 되겠지만 지수 투자 해놓고 그냥 편하게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자기 개발하는 것도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또 지수 투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딱 주식 투자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업이 뒤로 밀려나고 주식시장에 투자 막 이렇게 창 보는 게 아주 1인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전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그 막 하루하루 올랐다 내리는 거에 막 심장 막 뛰고 뭐 이런 거 도파민에 너무 중독되면 그렇죠. 네, 좀 위험하다. 근데 또 그게 재밌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또 저희는 또 기관에서 하면 규모도 크고 또 그 시장을 보는 재미나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하지만 그 재미가 수익률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미장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옛날에 사놓고 까먹었던 사람들이 가장 돈 제일 많이 벌고 맞아요. 계속 보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그보다 못하다는 거. 사고 그냥 앱을 지워야 돼. 맞아요. 그러다 내가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한참 올라 있거든요. 아예 까먹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한참 좀 잊어 놓으시면 그렇게 한 2년 3년 있다가 딱 열었는데 막 한국 주식 막 2배, 3배, 5배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러면. 여튼 근데 지금은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지수나 ETF 정도로 이제 좀 장기로 가시고 일부 종목들 소소하게 좀 뭐 공부도 하면서 투자하는 그리고 이제 투자의 재미도 좀 찾는 정도로 가시면 어떨까 하는 정도의 말씀을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도 하세요? 하죠. 어느 쪽 많이 사세요? 저는 지루하게 QQQ를 10몇 년 동안 계속 쌓고 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말씀드린 그 한국 코스피 추종하는 ETF로 옮겨 담고 있죠. 옮겨 담고 계시고. 네. 그래 지금 환율만 좀 이렇게 좀 괜찮아지면 외국인들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제가 방금 환율 얘기를 안 들었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환율이 또 엄청나게 코스피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1달러 1,480원이면 지금 들어가 이보다 더 올라가겠어 이제 코스피도 디스카운트 돼 있는데 원화 가치 때문에 거기다 또 할인받는 거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진짜 싼 거죠, 그죠? 정말 너무 싼 거죠.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있는 주식이 이렇게 싸다니 빨리 사야겠다. 그거죠. 그 흐름은 당분간은 뭐 큰 뭐 외적 변수 있지 않은 한은 이어질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우리 변호사님 쓰신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2026 한국에 투자하라.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그 맞는 부분들이 여기 좀 자세히 써 있다고 이거 보시면 좀 번역해서 외국에 좀 돌리세요, 그 책을. 그것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외국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지.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저거 보시고 이제 한국에 다시 매력적인 시장으로 느끼셔야 되지만 외국에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데 좀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돌리세요. 뉴욕. 제가 돌리려고 하고요. 일단 주변 지인들한테 야 코스피 ETF를 사라라고 돌려가지고 작년에 한 9, 10월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 긴가민가 막 4천 가고 이럴 때 이제 조금 제가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 책을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주변에 더 홍보가 될 것 같네요. 아니면
그 내용을 요약해 갖고 봉투 같은 데다가 네. 어디 저 골드만삭스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 놓으시고 시크릿 이렇게 C를 붙이세요. 예. 그래서 마치 비밀 문서 누출된 것처럼 아, 그 뉴욕 저 맨하튼 같은 데 이렇게 봉투 몇 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흘리시면- 순진한 애널리스트 딱 보고 이거는 이거네. 이거네. 예. 나만 아는 거네 이거. 그렇게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나탈리아 변호사님과 함께 와 한국에 투자하라. 한국의 시장이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 지금 여전히 한국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점에서 혹은 뭐 우리의 시점에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저도 만시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화이팅. 예, 우리 한국 코스피 증시 화이팅. 예, 만스피 갑니다. 네, 만스피.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재밌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감사하고 머지않아 또 어디 미국 바로 또 들어가세요? 네,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럼 다음에 또 나오실 때 네.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